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무려 68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500명 넘게 나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정훈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지금까지의 하루 확진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86명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번졌던 지난 2월 말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또 15명이 늘어서 15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모두 662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6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확진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경남과 충북 등지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이 지난 2월 29일 909명이었는데요. 오늘 나온 686명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3월 2일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8월에 2차 유행을 넘어서 올해 2, 3월에 1차 유행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 2, 3월 대규모 감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집단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진행되면서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더 걱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집단이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4주간 집단 감염 건수를 조사해봤는데요. 한 주에 40건 안팎씩 꾸준히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가족이나 지인 모임이 전체의 30%를 넘어 가장 많았고요. 다중이용시설도 2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14%를 차지한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엔 이렇게 집단 감염도 많지만 감염된 사람인지 모르고 접촉했다가 전염된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36%로 나타나 집단 발병 사례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0%대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유행 양상을 보면 이미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 곳곳으로 파고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 집단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모임과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겠고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어야 3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김범주 기자가 전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내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해 2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4명이 됐습니다. 음식점에서 추가 확진된 이들이 방문했던 노래교실과 가족 등을 중심으로 연일 20명 이상의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5명 늘어 누적 24명이 됐습니다. 중구시장과 강서구 댄스 교습시설 관련해서 각각 7명이 추가 확진됐고 중랑구와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한 수도권을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로 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더해 선제검사와 역학조사, 병상 확보 등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각 부처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전까지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에선 확진자가 감염 전파 가능 시기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교인 모두가 마스크를 써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 학생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아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이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교생과 교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 결과 학생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학생들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학생의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학교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진된 9명의 학생과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9명을 자가격리시키고 추가 확진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울산 남구에 있는 전체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106곳과 인근 지역인 울주군의 5개 학교, 유치원 한 곳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중학교발 확진자 외에 오늘 울산에선 사우나발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명이 더 확진돼 지금까지 울산시 집계 누적 확진자는 모두 348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은 미국인이 먼저 접종한 다음 외국에 공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할 수 없다던 백신 개발을 자신의 행정부가 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틀 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화이자 백신 효능이 발표대로 95%임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나온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생산된 백신은 미국인이 먼저 쓰고 외국에 공급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oritizes the getting out of the vaccine to American citizens before sending it to other nations. 화이자사를 비롯한 백신 개발 회사들이 외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미국도 백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계약을 추진하는 외국 정부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화이자사는 백신 개발에 미국 정부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백신 공급 최고 책임자도 행정명령 질문에 곤혹스럽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and frankly, I'm staying out of this, so I can't comment. I don't literally know? don't know. 공급에 문제가 없으려면 화이자에 이어 백신 개발사들의 백신 후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급돼야 합니다. 이 경우 8억 회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미국인이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t least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이 역시 백신 승인과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백신은 내년 2, 3월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빨라야 4월쯤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또 해외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접종을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미리 확보하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백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에서 한 2, 3개월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메신저 RNA 백신은 처음 상용화된 방식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도 3만 명에 그쳐 안전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한 임상 결과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백신을 맞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지금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생산 물량이 적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먼저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신이 들어오자마자 취약계층 위주로 빠르게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겨울철 내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득이 위험보다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된 이후에 접종을 크게 늦추지 않고 접종의 기회를 바로 부여하고 접종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접종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4월은 돼야 합니다. 품목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한데 신속 심사로 진행돼도 40일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데요. 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등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최대한 지연한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미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내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소식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 국회에서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관련 법안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처리하게 돼 깊은 감회를 느낀다면서 입법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날치기, 의회 파괴 행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면담해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여서 국회법에 따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로 자동 상정됩니다. 민주당이 이미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여서 공수처법은 내일 처리가 유력합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법사위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까지 회의장에 들어와 날치기 처리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5.18 왜곡처벌법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 경제 관련 3법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과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어 입법 마지막 단계인 오늘 여야 대립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각각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바로 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1명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일 징계회의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바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며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의 증인신문도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위가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등 쟁점 사항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물로 자신은 라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언급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서울 남부지검은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0월 낸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한 인물입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우리은행 행장 등의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검찰과 면담할 때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이미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위원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윤 위원장은 앞서 KBS와의 통화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와 라임과의 연결고리가 있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기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 앞뒤 계산 없는 망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강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남 비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섰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강 장관이 지난 5일 중동 안보 포럼에서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More closed, very top-down decision-making process where there's very little debate. They still say they don't have any cases, which is hard to believe. 김여정 부부장은 강 장관이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비상 방역 조치에 대해 주제 넘은 평을 한 걸 들었다며 속마음이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걸 보니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더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확히 들었으니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며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문장짜리 담화로 수위는 조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확진자가 없다며 방역에 집중하는 상황을 남측 외교장관이 국제사회에서 반박한 데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국제적 방역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허술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난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위성 감시 등을 의식하지 않고 석탄 무역을 재개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재무부는 이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해 이 중국과 베트남, 홍콩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기업은 평양의 대진 무역회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회사, 그리고 홍콩과 베트남 소재 무역회사 등 6개 회사의 이름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석탄 운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선박 4척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북한이 입는 타격보다 중국 등 다른 나라 업체들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진 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의 수많은 무역회사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진 무역에 손발이 묶여도 다른 회사가 나설 수 있지만 중국과 홍콩, 베트남 회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회사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명분하에 대중 압박의 메시지가 강해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비난하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는 이달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y are seeking to undo the UN sanctions regime they themselves voted for in 2006, in 2009, in 2013, in 2016, and in 2017. They are seeking to revive trade links and revenue transfers to the North, thereby ensuring Chinese reach into the North's economy. 바이든 행정부의 이행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중 압박의 강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이사제도. 하지만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상장사의 사회이사는 모두 860여 명, 전체 이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사회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6.5%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 기능은 의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상정된 이사회 안건 6,200여 건 가운데 사회이사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안건은 31건,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도 연관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한 건을 빼고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거수기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양적 확충에 비해서 운영 실태 등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 경영에 영향력이 큰 총수 일가는 여전히 이사 등재를 꺼리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은 16.4%로 지난해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권리만 챙기고 법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인 가구가 600만을 넘은 가운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의 절반은 월세집에 살면서 주거 불안정성이 큰데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실태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주택가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지역인데 대부분 월세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는 모아놓은 돈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엔 그림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월세살이 중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38%는 보증금 있는 월세집, 약 9%는 보증금 없는 월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은 약 15% 정도였고 자가는 30%가량이었는데 자가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자가 비중이 월세의 3배가량인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의 3분의 2가량은 서비스업, 판매업 등 이른바 불안정 직업군에서 일하는데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이 큰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소득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주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줄면 보증금 있는 월세집 거주자는 보증금을 까먹어야 하고 보증금 없는 세입자들은 월세를 못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위기와 주거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중첩위기 1인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소 주거 면적 등을 충분한 규모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가금류가 발견됐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메추리 농장에서 오늘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와 반경 3km 이내 6개 농가에 닭과 메추리 등 76만여 마리를 예방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방역당국은 메추리 3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진 데다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남읍 산란계 농장에서 5.2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사체가 발견된 것은 연천군과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에 인접한 곳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이 6.1도까지 오르는 등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점차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